뭐라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선 한번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는 못 찾는다고. 여기 한 여자가 너무도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바로 딸 아이를 납치당해서인데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선 한번 가족을 납치당했을 땐 정부에서 조차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딸 엘린을 안아봤을 때부터 제 딸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엘린은 정말 예뻤어요. 아기였을 때부터 반짝이는 눈과 매끄럽고 흠없는 피부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이웃들이나 낯선 사람들까지도 엘린을 보고 멈춰서 칭찬하곤 했어요. 정말 인형 같네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여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카라카스는 예쁜 딸아이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엘린처럼 예쁜 아이에겐 더더욱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예쁜 얼굴만 봤지만 저는 항상 타겟을 봤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예쁨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잘못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엘린이 자라면서 그 위험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항상 엘린을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엘린처럼 예쁜 여자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다고 수군댔어요. 운 좋게 살아 돌아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엘린이 그 아이들처럼 될까봐 걱정됐어요. 여기 있는 갱단들은 정말 무자비했어요. MS-13과 바리오 18 같은 갱단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고 미래를 짓밟았죠. 거리는 그들의 것이었고 경찰은 그들을 막을 힘이 거의 없었어요. 엘린 같은 아이들은 갱단의 눈에 띄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엘린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설명해야 했어요. 아마 6, 7살쯤이었을 거예요. 제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엄마, 왜 그렇게 무서워해? 하고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어보곤 했어요. 제 두려움을 아이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해, 엘린.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넌 특별한 아이야. 어떤 사람들이 널 데려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죠. 처음엔 제 말이 마치 또 하나의 동화 이야기인 것처럼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엘린이 자라면서 제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린은 조심스러워졌고 거리를 걸을 때 항상 뒤를 돌아보거나 제 손을 꽉 잡았죠. 엘린은 빠르게 깨달았어요. 카라카스는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요. 엘린이 10대가 됐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워졌다는 게 두려웠어요. 제가 걱정했던 대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엘린의 미소는 방을 환하게 밝혔어요. 동네 소년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서 엘린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이 두려웠죠. 그 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소년들보다 나이가 많고 위험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엘린은 여전히 착하고 긍정적이었어요. 엘린은 베네수엘라를 떠나 폭력을 피해 공부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하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에서 대학에 다니고 싶어요.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자주 말했죠. 저도 엘린이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엘린이 너무 멀리 떠나는 게 두려웠어요. 잠깐의 자유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요. 22살이 된 엘린은 이제 대학 마지막 학년에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카라카스는 여전히 카라카스였고 위험은 여전히 현실이었어요. 엘린은 항상 조심했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누군가는 끌려가게 되어 있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어요. 엘린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수업을 들으러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엘린의 그 밝은 미소 덕분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죠. 그녀가 거리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가방이 등에 출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엘린의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엘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부를 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친구 집에 들렀거나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치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녁이 깊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혹시라도 엘린이 거리를 걸어오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린이 자주 내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온몸에 공포가 몰려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엘린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엘린, 엘린 어디 있니? 거리 끝까지 걸으며 계속해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골목 모퉁이에 떨어진 엘린의 가방을 발견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는 상태로 급히 가방을 주웠어요. 분명 엘린의 가방이었어요. 아침에 들고 나간 그 가방. 가방은 찢어져 있었고 공책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제 엘린이 사라졌어요. 주변 이웃들이 제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누군가는 무언가를 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거리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엘린을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경찰서로 갔지만 속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라카스의 경찰은 갱단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경찰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제 신고를 받아줬지만 경찰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엘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카라카스에서 사라진 또 다른 여자일 뿐이었죠. 저는 그저 딸을 잃은 또 하나의 엄마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엘린은 그냥 또 하나의 아이가 아니에요. 엘린은 제 세계고 제가 사는 이유였어요.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없어질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거리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엘린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작고 어두운 엘린의 빈 가방을 발견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길가에 그냥 버려진 채로 놓여있던 가방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고 다리가 풀려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마치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가방을 집었어요. 가방에는 여전히 엘린이 자주 쓰던 꽃향기와 달콤한 향이 남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안심시켜 주던 그 향이 이제는 오히려 제 공포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엘린이 사라졌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엘린의 이름을 외쳤지만 카라카스의 거리는 제 목소리를 삼켜버렸어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실종된 또 한 명의 소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엘린, 제 아이는 단지 사라진 아이들의 긴 목록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녀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을 향해 매일 느꼈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엘린은 사라졌고 어떻게 그녀를 되찾아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엘린의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마치 엘린의 마지막 흔적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때 거의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몇 마디 물어보고 메모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또 하나의 소녀가 사라진 것이고 또 한 명의 엄마가 아이를 잃고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들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를 지배하는 갱단을 막을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엘린의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엘린이 평소에 앉아서 공부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고요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죠? 내 딸이 어딘가에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처럼 지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엘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할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저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희망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스스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엘린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누가 엘린을 봤을까 싶어서요. 어머니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가보았어요.
어두운 골목, 위험한 동네, 심지어 저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엘린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었죠. 이 도시는 저를 점점 더 옥죄는 것 같았어요. 소식이 없는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오직 엘린만이 있었고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갱단이 그녀를 데려갔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갈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속삭임 정도였죠. 베네수엘라 정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우리와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커졌고 곧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경찰이 카라카스에 도착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갱단과 싸우고 우리 도시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려고 왔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 경찰들이 어떻게 우리가 수년간 두려워했던 갱단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거리에서 대놓고 행동하던 갱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총격전도 줄어들었고 강도 사건도 덜 발생했어요. 마치 도시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숨을 죽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소식을 전해줄 게 있다고요. 전화기를 끊고 가슴이 뛰었어요. 나쁜 소식이 아니길 기도하며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지만 진지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경찰관 강대위라고 했어요. 그가 엘린 사건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강대위는 그들이 현지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드론, 그리고 첨단 감시 장비까지요. 그들은 도시 전역의 영상을 분석하며 갱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할 때 제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어요. 정말일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무언가를 찾은 걸까요? 그는 저에게 도시 외곽의 CCTV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검은색 밴에 밀려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상상이 되었어요. 엘린이 그 순간 느꼈을 공포를 떠올리니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단서였어요. 퍼즐의 조각이었죠. 강 대위와 그의 팀은 그 단서를 추적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벤을 도시 외곽에 있는 창고까지 추적했는데 그곳은 갱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엘린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갱단이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 엘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악몽이 곧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 앉아 엘린의 가방을 꼭 안고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들어줄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요. 제 마음속은 온갖 감정들로 뒤섞였어요. 두려움, 희망, 분노, 절망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대요. 한국 경찰들이 엘린을 구출하러 출동할 준비가 되었대요. 그 후의 시간들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며 제 심장은 몇 초마다 더 빨라졌어요. 엘린의 사건을 한국 경찰이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을 집어삼킨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어요. 작전을 지휘하는 강 경감은 아주 침착한 모습이었고 그의 그 차분한 태도 덕분에 믿음이 생겼어요. 강 대위는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현지 경찰들과는 달리 그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 딸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엘린이 더 멀리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도요. 강 대위가 그들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그는 갱단이 장악한 지역에 드론을 배치했고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엘린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지 경찰과는 달리 그들은 훨씬 더 진전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속의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어요. 엘린이 사라진 이후의 날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엘린은 어디에 있을까?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저는 끔찍한 상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런 상상을 떨쳐낼 수는 없었죠. 강 대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눈을 보니 그가 이 사안의 긴박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굳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날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팀이 주는 모든 업데이트에 매달렸어요. 그들은 영상들을 검토하고 갱단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드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들의 정확함과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린에 대한 소식이 없는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 희망은 제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을 때 돌파구가 생겼어요. 강 대위가 저를 경찰서로 불렀고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은 뿌옇고 선명하지 않았지만 검은색 밴에 밀려 들어가는 한 여성이 보였어요.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 그건 엘린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 검은 머리와 서 있는 모습이 딱 엘린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엘린이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들은 밴을 도시 외곽의 한 창고까지 추적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갱단이 장악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그 갱단 말이에요. 제 딸이 그 위험한 곳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어요. 엘린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여전히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강 경감은 그들의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한국팀은 현지 지원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갱단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면 엘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습이었어요. 강 경감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모든 장비를 동원해 갱단을 제압할 거라고 했죠. 저는 두려움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경찰서에서 기다리면서 제 손은 떨렸고 엘린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가방은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방을 쥐고 있으면 그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마치 몇 시간씩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고에서 일어나고 있을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갱단의 무장한 사람들이 제 딸을 붙잡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엘린이 어둡고 좁은 방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을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밀어내야 했어요. 강 경감과 그의 팀이 엘린을 되찾아올 거라고 믿어야 했어요. 결국엔 제 딸을 다시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어요. 그들이 창고에 진입했다고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저 다음 소식을 기다리면서요. 몇 초가 끔찍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그 말이 들렸어요. 엘린을 찾았다고요. 엘린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얼굴엔 눈물이 흘렀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공포가 아닌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제 딸이 살아있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강 경감과 그의 팀은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갱단을 제압했어요. 그들은 정말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범죄자들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대요. 엘리는 창고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 안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경찰서 문이 열리고 엘린이 걸어 들어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엘린은 예전보다 더 말랐고 얼굴도 창백했지만 그 아이가 여기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으니까요. 안도감, 기쁨,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고통들이 뒤섞인 채 그저 서로를 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내가 딸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 모든 밤들을 대신하듯이요. 강 경감과 그의 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어요. 희망을 잃을 뻔했던 순간 그들이 제 딸을 다시 데려다 줬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경찰관들에게 빚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빛을 가져다 줬어요. 그들은 제 딸을 돌려줬고 우리 도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을 선물해 줬어요. 그날 밤 지휘본부에 앉아 있을 때 제 심장은 장비 소리보다 더 크게 뛰었어요. 방 안은 한국 경찰과 몇몇 현지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제 눈앞의 화면뿐이었어요.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는 엘린이 갇혀있는 창고가 보였어요. 차갑고 생기 없는 건물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엘린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딘가 어두운 그곳에서 제 딸이 구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경찰팀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침착함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강 경감은 계획을 설명했어요. 어둠 속에서 드론을 사용해 지역을 정찰하고 통신 교란 장비로 갱단의 통신을 차단하며 첨단 기술로 발각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게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정밀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엘린 생각뿐이었어요. 엘린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엘린을 잊었을 리 없죠. 어떻게 잊겠어요? 엘린이 사라진 이후로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이 왔어요. 구출 작전이 시작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화면에는 경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드론이 창고 위를 비추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었고 제 딸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어요. 뭔가 잘못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팀이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강 경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는 지시를 내리며 자신의 팀을 능숙하게 이끌었어요.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본 경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엘린이었고 제 모든 것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엘린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경찰들이 이제 창고의 경계선에 도착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어요.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섞여 있었고 갱단의 경비원들은 그들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2명의 경찰이 입구 쪽으로 다가가더니 한 명이 문 근처에 작은 장치를 설치했어요. 잠시 후 통신 교란 장치가 작동됐고 갱단의 통신은 모두 차단됐어요.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니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화면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드론이 찍은 내부 영상으로 전환됐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어수선했어요. 낡은 기계들과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장면이 보였어요. 작은 방이었고 그 방은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좁았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틈 사이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건 엘린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딸, 제 아름다운 엘린이 살아 있었어요. 엘린이 바로 저기에 있었어요. 구출되기까지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경찰들이 천천히 다가가며 무기를 든 채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너무나도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제 감정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싶었고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 엘린을 바로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려야만 했어요. 팀은 빠르게 움직였고 소리 없이 경비원들을 제압했어요. 한 명씩 갱단원들은 체포됐고 상황은 거의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 왔어요. 작은 방의 문이 열렸어요. 엘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엘린은 살아 있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엘린에게 손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엘린은 처음엔 휘청거렸지만 두려움과 피로로 힘이 빠진 다리를 버티며 서 있었어요. 제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게 밀려온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아기가 안전했어요. 몇 주간의 고통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지내온 시간이 끝났어요. 엘린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엘린을 데리고 창고에서 나올 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엘린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어요.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지만 엘린이 거기 있었어요. 걸어 나왔어요. 엘린은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엘린을 지휘본부로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엘린이 구출해준 경찰들에 둘러싸여 서 있었어요. 엘린이 저를 보며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엘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았어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엘린은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이 제게 기대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했어요. 엘린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는 게 느껴졌고 그녀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게 제게는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제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함께 울었어요. 저는 엘린의 이름을 계속 속삭였어요.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줬어요. 엘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저에게서 느끼는 안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제 옷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요. 마치 절대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엘린을 놓고 나서 엘린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예전에 보였던 그 빛, 항상 있었던 희망의 불씨를 찾고 싶었어요. 그 불씨는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있었어요. 엘린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용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우리가 지휘본부를 떠나 밤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 경찰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어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제 딸을 다시 데려와 줬어요. 그들은 모든 걸 걸고 그녀를 구해냈어요. 그들에게 평생 감사할 거예요. 엘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이가 납치되거나 가족이 납치된다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그저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포기하는데 한국은 정말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 국적이 베네수엘라가 아닌 한국이었다면 정말 한국 사람이 부럽다고 느껴진 건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그저 외국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도 전혀 없었고 신이 내게 주신 삶이 이렇구나. 받아들여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노력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한국은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발전된 국가일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제 딸 엘린을 이 땅 베네수엘라에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바로 한국에 가서 살게 할 거예요. 적어도 제 딸 아이에게 제가 겪었던 가난, 불안정성 등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최소한 한국이란 나라는 위험으로부터 항시 노출되진 않잖아요. 앞으로 제 딸에겐 반드시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사람과 결혼하도록 교육할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게 될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라도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딸 아이를 한번 이렇게 빼앗겨 보니 많은 부분이 저를 변화시키네요. 제 딸 아이를 구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도록 제 아이를 교육시켜야겠어요.